물이 아닌 순환회로로 가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후 산소, 질소, 헬륨 혼합물과 혼합한다. 일부에서는 이 혼합물을 트리믹스라고 부른다. 다이버들은 잠수 환경에 따라 트리믹스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장비가 이들의 다이빙에 매우 적합함을 의미했다. 그들이 매우 적절한 장비를 선택한 것은 분명하지만 베테랑 다이버들도 고전하는 동굴이만큼 방심해서는 안 됐다. 내려갈수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수심에서 다이버의 드라이 슈트가 찢어지면 낮은 온도와 높은 수압으로 인해 치명적일 수 있었다. 또한 고산소증이나 혈륜의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위험도 있었다. 고산소증은 다이버가 너무 빨리 숨을 쉬거나 당황할 때 발생한다. 제호흡기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트리믹스를 잘못 혼합하면 이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켜 피로와 메스꺼움, 심각하게는 기절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번 다이빙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패트릭과 후오타리네는 수심 34m까지 완만한 경사로 50m 이상 내려갔다. 그리고 물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250m 길이의 천연 에어 챔버가 있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이동했다. 이 구간까지는 초보 다이버들도 충분히 잠수할 만했다. 이 구간을 지난 후 두 사람은 이 동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위치한 곳인 130m 지점까지 가파르게 급강하는 유자한 코스에 진입했다. 이곳은 전에 왔던 곳보다 훨씬 비좁아서 손을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한다. 또한 본 통로 주변에는 다이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막다른 통로들이 있었다. 하지만 베테랑이었던 그들은 순조롭게 그 지점을 통과했다. 급강하 코스를 통과 후 동굴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스쿠터의 전원을 끄고 잠시 멈춰서 동굴의 경치를 감상했다. 패트릭은 후오타리넨과 깊은 수심에서 제호흡기 교체를 연습하기로 계획했었다. 때문에 그들은 몇 분 동안 예비 장비로 연습하며 깊은 수심에 멈춰 있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몇 분 후 그들은 U자형 코스의 왼쪽 통로로 상승을 시작했다. 동굴의 가장 위험한 구간을 통과했지만 앞으로의 구간도 안전한 건 아니었다. 패트릭이 조심스럽게 먼저 올라갔다. 앞쪽은 비좁은 통로가 90도로 꺾여 있었다. 그런데 패트릭이 수면 아래 112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 깨달았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야 할 후오타리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비좁고 가파른 통로를 고려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후오타리넨의 불빛이 보일 때까지 멈춰서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후오타리넨의 불빛이 고정되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다이빙에서 무언가 섬뜩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조난 신호다. 패트릭의 심박수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눈을 부릅뜨고 후오타리넨을 찾기 위해 되돌아갔다. 매 순간이 중요했고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됐다. 자칫 방심하면 두 다이버 모두가 사망할 수 있었고 뒤에서 오는 이 팀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패트릭은 필사적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후오타리넨을 찾았다. 후오타리넨은 무슨 이유에선지 패닉에 빠져 버둥거리며 패트릭을 찾고 있었다. 후오타리넨은 돌아온 패트릭을 보고 자신의 대형 알루미늄 실린더가 좁은 바위 틈에 끼어서 통로를 막고 있으니 제거해달라고 소리쳤다. 다행히 노련한 다이버였던 패트릭은 손쉽게 실린더를 제거한 후 스쿠터를 옮겨기를 확보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후오타리넨이 왜 따라오지 않는지 알 수 없어 주변을 살폈다. 그때 후오타리넨의 스쿠터 줄이 뒤쪽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 또한 쉽게 풀었지만 후오타리넨이 도저히 진정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서 난리를 치고 있었다. 패트릭은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잠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는 도저히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패트릭은 다이빙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통 다이빙 사고는 한 가지 문제보다 문제가 패닉을 유발해 일련의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특히 다이버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 규칙적인 호흡을 하기 힘들어진다. 압력이 높은 깊은 수심에 있을 때에는 더욱 힘들다. 이때 높은 압력과 다이버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신체적 스트레스는 다이버의 체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호흡 패턴을 방해한다. 또한 다이버가 높은 분압에서 산소를 호흡할 경우 산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산소증과 산소 중독은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당황한 다이버는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위험하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패트릭은 후오타리넨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갑자기 후오타리넨의 움직임이 멈췄다. 자세히 보니 그의 입에는 호흡기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사실 그 시점에 이미 후오타리넨은 급성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단 10분 만에 사망한 상태였다. 당황한 패트릭은 후오타리넨의 입에 레귤레이터를 대고 퍼즈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후오타리넨은 물을 들이마셨다. 이 깊이에서 물을 흡입하는 것은 치명적이지만 이는 패트릭이 친구의 사망을 결정짓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지만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상승해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되돌아가서 두 팀에게 후오타리넨의 사망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가 고민하면서 자신의 다이빙 컴퓨터를 흘끗 보았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다이빙 컴퓨터는 수심과 잠수 시간을 계산해서 급속도로 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잠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수면으로 올라가기 전 물속에서 머물며 감압해야 하는 시간을 알려준다. 계획대로라면 컴퓨터의 감압 시간은 120분 이내로 표시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패트릭이 안전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400분 이상, 즉 7시간을 물속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계획한 감압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감압을 해야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지어 당시는 겨울철이었고 2도의 물속에 7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다. 패트릭은 이미 5시간 넘게 잠수를 했고 저체온증 직전인 상태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고 발생 전까지만 해도 분명 디스플레이에는 120분이 표시되어 있었다. 물속에 있는 매 분마다 10분씩 감압을 해야 하는데 이로써 그가 동료를 돕기 위해 약 30분을 예정보다 더 잠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천천히 나아가면 저체온증에, 빠르게 나아가면 잠수병에 걸리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 그는 결국 짧은 코스로 천천히 나아가기로 결정했고 이는 긴 코스로 되돌아가 이 팀에게 후오타리넨의 사망 소식을 알린다는 선택지를 포기한 것과 같았다. 비좁은 동굴에서 준비 없이 시신을 끌고 나아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혼자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몇 번의 감압 절차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적당히 느린 속도로 올라가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 그는 불현듯 섬뜩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 팀이 내가 놓고 온 후이타리넨의 시신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시각 이 팀인 카이, 베사, 야리오는 이미 다이빙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일렬로 잠수하며 슈타이너걸 플레저 동굴로 향하고 있었다. 다이빙 시작 전 베사는 만약을 대비해 산소통을 추가로 가져가고 싶었다. 카이는 여분의 산소통이 이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마지못해 산소통을 챙겨줬고 베사는 여분의 산소통을 챙겨 잠수했다. 이 팀도 마찬가지로 동굴의 초반 부분은 빠르게 이동했다. 급강하 코스에 도착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곧 카이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급강하 통로는 매우 비좁았고 베사는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 여분의 산소통을 제거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베사의 다이빙 핀이 가이드라인에 걸렸다. 불편을 감수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들은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고 곧 상승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베사는 통로의 수직 코너에 다다르자 멈칫했다. 섬뜩한 삐삐거리는 소리가 물속을 뚫고 들려왔고 그 소리는 오직 한 가지 의미였다. 호흡장치 고장으로 인한 조난 신호의 긴급한 비명 소리였다. 결국 그는 물속에 생기를 잃고 둥둥 떠있는 후오타리넨의 시체를 보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체가 발버둥치며 바위가 얽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 몇몇 장비를 제거했다. 베사 뒤쪽에는 야리유가 따라오고 있었다. 베사는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찬 감정을 억누르며 야리에게 후오타리넨이 죽었다고 말했다. 끝에서 오던 카이가 좁은 통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카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야리유가 패닉에 빠진 다이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카이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야리유는 점점 더 병적으로 흥분하며 실성하기 시작했다. 카이는 야리유가 진정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또한 점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다. 결국 진정되지 못한 야리유는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후오타리넨과 동일하게 과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마음을 굳힌 카이는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사를 발견했다. 배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통과하려 했다. 카이는 배사의 생존 가능성과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했다. 결국 그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배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동료 2명이 죽고 또 1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카이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섰다. 왔던 코스로 혼자서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2개의 제호흡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호흡기는 하강에만 적합하고 상승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감압 정지는 100m에서 시작해야 했다. 산소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감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잠수병에 걸리기 전에 먼저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다이빙 컴퓨터를 무시하고 감압 절차를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수온은 매우 차가웠지만 꾸준히 수영하며 체온을 유지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중 스쿠터가 고장나면서 진행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 그가 위치했던 에어챔버에서 입구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스쿠터가 고장나자 얼마나 더 걸릴지 예상조차 안 됐다. 이미 잠수병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된 상태였고 그의 신체가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반대편 동굴 통로에서 패트릭은 통로의 바위들을 껴안고 정지해가면서 필요한 감압 절차를 지키며 올라가고 있었다. 동료를 놓고 왔다는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숙련된 다이버였던 그는 당황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또한 배사는 결국 막힌 통로를 뚫었고 동료들에 비해 뒤처진 편이었지만 감압 절차를 지키며 무사히 올라갔다. 이들 모두 감압을 조금만 더 무시한다면 잠수병으로 인한 통증과 따끔거림, 무감각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들은 수십 100m 이상 잠수한 상태에서 400m를 이동했고 카이는 그 2배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했다. 산소와 제호흡기 필터가 고갈되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해 매우 지쳐 있었고 정신은 혼란스러웠다. 이에 지친 2 사람은 더 이상 감압을 위해 정지할 수 없었고 잠수병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나아가기를 마음먹었다. 그때 패트릭은 절대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보았다. 뒤쪽에서 배사의 헤드라이트가 물속을 비추는 것이었다. 동료를 보고 다시 패트릭은 기온을 냈고 감압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빠르게 올라가려고 했던 생각을 철회하고 불쾌한 공기를 버텨내고 감압을 지키며 올라가기로 결정한다. 오후 9시 결국 패트릭은 안전한 감압 시간인 400분보다 90분 빠른 310분간 잠수한 상태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는 물이 없는 통로에 앉아 배사를 기다렸다. 배사는 수면까지 3m 남은 지점에서 팔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패트릭과 함께 동굴을 기어 올라갈 때 무릎의 통증은 너무 심했다. 새벽 1시 30분경 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동해 결국 동굴 입구로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호수에 뚫었던 구멍이 바로 보여야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연못 위에 얼음층에 조준하며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구멍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 구멍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 의해 다시 얼음층이 생겼던 것이다. 다행히 카이는 약 1cm 두께의 얼음층을 찾아냈고 구멍을 부숴버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얼어붙은 수면 위에 올려놓고 물 밖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때문에 카이는 자신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무사히 살아남긴 했지만 12시간에 가까운 예상보다 2배 이상 길어진 잠수로 인한 잠수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혼미했고 통증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가눌 수 없어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저체온증 위기였고 이곳에서 쓰러지면 사망할 수 있었다. 그는 정신줄을 부여잡고 일단 벤으로 향했다. 장비를 모두 내려놓고 벤에서 휴식을 취했다. 패트릭과 배사는 벤으로 향하지 않았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전화를 걸기 위해서 곧바로 농장으로 갔다. 하지만 농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카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죽은 동료들과 같은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새벽 2시가 넘어서 벤으로 이동했고 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카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로써 패트릭, 배사, 카이만이 여정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 주 금요일
핀란드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3명의 다이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은 이들을 신문했다. 현지 당국은 동굴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경찰은 숙련된 영국인 다이버 3명에게 작전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당국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동굴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다이빙 금지령을 내리고 해당 지역을 폐쇄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3명의 다이버는 친구들을 반드시 구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카이는 불안감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고 배사는 감압병으로 인한 척추 부상으로 잠수할 수 없었다. 결국 패트릭 혼자서 고귀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구조 작업의 총괄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다른 많은 다이버들과 함께 더 철저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구출 작업을 계획했고 결국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시신을 직접적으로 수습한 사람은 패트릭과 사미 파카리넨이었다. 시신을 수습하고 동굴을 나왔을 때 침묵의 시간은 길었다. 이들은 정부의 폐쇄 조치를 위반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수습이 끝난 후 다이빙 장비를 옮기러 12명의 지역 주민이 그들을 도우러 왔고 조드부르 농장의 주인은 그들을 위해 사우나를 데워주었다. 사고 발생 11주가 지난 4월 말 시신은 핀란드로 이송되었다. 첫 장례식은 이송날 새벽에 열렸다. 이로써 패트릭은 아침내 친구들을 차가운 동굴에서 구해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후에 이 이야기는 핀란드 영화 다이빙 투 더 언노운으로 제작된다. 타는 것이 달라져도 안전하고 싶은 건 변함없고 목적지가 달라져도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건 한결같죠. 먹는 것이 바뀌어도 항상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으니까 시대를 넘어 보험이 가야 할 길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참기 힘드실걸요? 잡아서 당기는 스트레칭의 쾌감.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파라오네오. The biggest thing I think about is I can't believe that God put me on earth to die in the volcano. The feeling as the sun was going down was that was probably the last sunset I was ever going to see. 자연은 인간을 낳았고 인간은 문명을 낳았다. 대자연은 신비로운 태초의 힘으로 인간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선물했고 때로는 대적할 수 없는 힘으로 인간과 문명을 처참히 파괴했다. 이곳 하와이 제도에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수차례 파괴해왔던 지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인이 존재한다. 격동하는 거인의 마그마는 바다로 흘러가는 용암에 강을 만들고 타오르는 증기와 화산재는 하늘로 솟구쳐 온 세상을 뒤덮는다. 이 거인의 이름은 킬라우에아 화산이다. 킬라우에아는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화산이다. 이 화산은 단순히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넘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신화적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킬라우에아의 불의 신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데 이 가족의 14자매 중 한 명인 펠레 여신이 킬라우에아를 통치하며 그녀가 화산 폭발과 용암의 흐름을 관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신의 권능에 빗대어 설명되는 킬라우에아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그 강력함을 증명할 수 있는데 2018년 6월 10일에 강력한 마그마 분출에 과학자들은 2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 중 가장 강력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강력한 힘은 인근 지역과 여행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관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구의 심장이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거대한 역동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기시켜준다. 이렇듯 파괴와 변덕을 상징하는 화산의 모습과 달리 이곳은 하와이의 아름다운 경치에 더해 오랫동안 인기 있는 촬영 장소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킬라우에아에서 이루어진다.
마이크 벤슨은 sharon 스톤 주연의 슬리버라는 영화의 제작에 카메라 감독으로 참여하는 중이었다. 이 영화 제작에 4천만 달러, 한화에 약 5천억이 투입되면서 당시에는 매우 큰 규모 예산의 영화였다.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이자 핵심 장면 촬영에 화산이 포함되는 항공 촬영이 필요했다. 마이크는 영화의 규모에 걸맞게 극적으로 영화의 끝을 장식할 만한 장엄한 화산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인 하와이의 칼라우에아를 찾아냈다. 화산이 거대했고 항공 촬영에는 항상 위험성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크레이그 호스킹에게 항공 촬영을 위한 헬리콥터 조종을 제안했다. 이 둘은 함께 4편의 영화를 찍으며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크레이그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또한 그는 이번 촬영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촬영을 함께할 숙련된 조수가 필요했고 영상 엔지니어 크리스 더디에게 헬기에 함께 탑승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 또한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카메라 감독 마이크 벤슨, 그의 조수이자 영상 엔지니어 크리스 더디, 헬리콥터 조종사 크레이그 호스킹으로 이루어진 3인 1조의 팀이 결성되었다. 베테랑들로 구성된 팀이었기에 마이크는 완벽한 촬영을 기대했다. 1992년 11월 23일 과거엔 투기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며 남의 주머니를 채워줬었지. 하지만 이제 그만.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인생이 널 한 방 먹이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아버지를 찾기만 한다면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어. 하나같이 날 이길 거라는 착각에 빠진 이꽉 때문에. 너무 싱겁잖아. 잘 지루했을까? 내가 아끼는 건 우리 어머니, 내 주먹, 그리고 고급 아이오니아 실크지. 다들 날 반인반수 꼬마 세트라고 불렀지. 이제 반인반수 우두머리 세트다.
많이 아프진 않았을 거야. 어디 능력 좀 볼까? 어때? 아프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좋아. 몸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얌전히 있어. 박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난 본종이 아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치는 게 이런 거야? 별론데? 칼싸움하는 곳에 주먹만 들고 온 꼴인가? 솔직히 그 칼들에게 미안한 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나가신다. 적은 전설적입니다. 내가 쳤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